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선배님 들리세요? 예.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AI가 물리세계에 나갔을 때 어떤 안전 문제들을 맞닥뜨리는지, 그리고 그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구글 딥마인드랑 이제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합작해서 낸 어떤 벤치마크 논문인데요. 이전에 AI 세이프티 벤치마크 모델들은 대부분 디지털 세계에서의 안전 문제들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뭐 LLM을 제일브레이킹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을 다뤘었는데, 이 벤치마크에서는 실제로 AI가 디플로이 됐을 때, 물리 세계에 이제 디플로이 됐을 때 그런 물리적인 리스크라던가 그런 걸 인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위험 요소들을 어 조기에 발견하고 뭔가 개입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음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입니다. 이 벤치마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벤치마크는 신테릭 데이터셋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뭐 안전과 관련된 이제 시나리오나 액션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실제 병원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 기반으로 뭐 LLM이 시나리오를 짜게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operational constraints라고 해서 뭐 로봇의 페이로드라던가 뭐 end effector limit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데, 뭐 이게 로봇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나 뭐 로봇의 그리퍼의 재질이나 뭐 사이즈 뭐 이런 constraints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제네레이터가 알아서 어떤 안전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만들고요. 이 데이터 내부적으로는 세 가지 어, 서브 데이터 셋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평가 결과는 어떤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데이터셋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인데요. 음, 모델이 이 주황색을 입력으로 받고 이 파란색 퀘스천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모델의 입력으로는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시나리오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안전과 관련된 시나리오라서 뭐 여기는 3살 아이가 뭐 할머니의 약을 먹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페어된 이제 캔디데이트 액션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캔디데이트 액션은 이 시나리오를 보고 있을 법한 액션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 할머니한테 이 사실을 알린다, 이런 게 되는 거고요. LLM이나 이제 VLM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크게 평가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요소는 그 AI 모델이 시나리오에 잠재된 리스크를 탐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리스크의 severity를 탐지할 수 있는지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여기 그래프이고요. 둘 다 어큐러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서 이쪽에 있을수록 더 좋은 모델입니다. 이제 보시면 어큐러시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어큐러시가 90 이상인 모델들이 꽤 많이 분포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제미나이, 클로드, GPT를 기반으로 이제 이밸리에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측정을 했던 거는 이 액션과 관련된 지표들을 측정을 했는데요. 이제 퀘스천 3는 이 캔디데이트 액션을 우리가 실행했을 때 원래 이 시나리오에 있던 리스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위험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줄어들거나 더 뭐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액션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변화했다면 그 변화된 리스크의 심각도는 어느 정도인지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퀘스천의 GT, Ground Truth는 사람이 이제 레이블링 해놓은 게 따로 있고요. 그래서 어큐러시를 측정하면 이제 액션 이펙트에 대한 어큐러시가 이쪽에 나타나 있는데요. 액션
이펙트에 대한 어큐러시는 이제 아까 보셨던 여기보다는 어 어큐러시가 꽤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0.75 정도가 맥스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모델이 어떤 텍스트를 보고 텍스트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위험 요소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거는 꽤나 잘하고 있지만, 어떤 액션이 주어지고 그게 실행 물리 세계에서 실행됐을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는 꽤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장표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레이턴시 갭이라는 건데, 모델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성능이 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뭐 회색 부분이 GPT-5 고요. 이 분홍색이 GPT-5 미니인데요. 이제 사이즈가 줄어듦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로봇이라든가 스마트 글래스에 뭔가 모델이 들어가려면 작을수록 쓰기가 용이한데, 이런 모델들에서 이런 작은 모델들에서 성능이 확 떨어지는 것 자체가 꽤 풀어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두 번째 벤치마크는 비디오 벤치마크인데요. 비디오는 이제 베어 3로 생성된 비디오고. 근데 네. 앞에서는 뭐 그런 네. 로봇 액션이 아니라 진짜 그냥 말로만 네. 했을 때도 정확도가 낮은 거예요? 애기가 네. 할머니 약을 네. 먹는다라고만 해도 그거 뭐 위험한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꽤 잘 돼요. 여기가 아, 이게 그 장표고, 네. 근데 이제 액션을 했을 때 그 위험이 감소하는지 뭐 높아지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했을 때. 네. 그래서 아, 여기가 이제 혹시 이거 벤치마크 공개돼 있나요? 돼 있는 것 같은데 다운을 안 받아봤어요. 아, 네. 네. 아, 그리고 네. 거기서 뭔가 이제 그 약을 멀리 치웠다라고 했을 때 그거가 안전해졌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다 텍스트임에도. 네네네. 네. 아,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벤치마크는 이제 비디오 벤치마크고요. 음,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안전한 씬에서 안전하지 않은 씬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비디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점점 이제 콘센트로 다가가서 뭔가를 꼽는 행위를 하는 비디오가 나와 있고요. 이 텍스트랑 다르게 좀 추가되어 있는 레이블은 음, 모델이 어느 시점에 인터벤션을 해야지 이 비디오에 나타나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 시점에 대한 레이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 70 정도에 정말 늦어도 프레임 70 정도에 이제 모델이 개입을 해야지 이 아이가 감전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레이블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 벤치마크에서 이 저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측정을 했는데, 이밸류에이션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비디오에서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의 종류를 맞출 수 있는가, 이거를 측정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텍스트 도메인에서는 꽤 어큐러시가 높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들이 이제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그 텍스트 내부에 존재하는 리스크를 탐지할 수 있냐, 이거였는데, 그때는 이렇게 어큐러시가 높았는데, 비디오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는 이 어큐러시가 꽤 많이 떨어지고요. 특히 GPT-5에서는 이제 텍스트에 비해서 비디오가 거의 50% 정도 어큐러시가 떨어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측정한 거는 아까 그 개입 타이밍, 인터벤션 타이밍에 대한 레이블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맞출 수 있을까를 측정한 결과물이고요. 음, 그 GT 타임 스텝이 있고 예측된 타임 스텝이 있으면 그 예측된 타임 스텝과 GT 타임 스텝의 오차를 그냥 MA로 매저한 게 이 X축이고요. 이 Y축은 이걸 약간 클래시피케이션 형태로 틀어서 다시 매저한 형태입니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형태로 틀었다는 거는 우리가 뭐 일정 타임 스텝이 GT로 있다면 그 타임 스텝을 기준으로 뭐 0.5 세컨스 뭐 전이나 후 안에 디텍트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잘 맞췄다, 잘 인터벤션 했다라고 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인터벤션을 잘 못했다. 이렇게 이진 분류로 어, 문제를 바꿔서 매저를 측정한 게 이 Y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미나이 2.5%가 가장 성능이 좋았고, 평균 오차 한 0.75초 정도 이내로 인터벤션 타이밍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벤치마크는 이제 constraints를 고려한 벤치마크인데요. 일단 safety instruction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safety instruction은 로봇이 갖고 있는 어떤 constraint 같은 게 텍스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예시에 보면은 로봇의 한쪽 팔의 페이로드가 10kg고 로봇은 두 개의 암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kg까지 내가 들 수 있다. 뭐 이런 정보가 들어 있고요. 유저는 이 constraint를 만족하는 아이템들을 다 골라줘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는 이매진으로 이제 생성된 이 시나리오랑 좀 매칭이 되는 이매진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고 AI는 이걸 다 입력으로 받아서 유저가 이 constraint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다 골라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점처럼 그 오브젝트들을 고르도록 이제 아웃풋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하면 안 되는 거는 이 safety instruction에서 이 로봇이 최대 20kg까지 들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25kg짜리 물체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잡으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25kg짜리 물체를 잡았느냐 이거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포인트가 들어갔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잡으면 안 되는 혹은 이제 뭐 다가가서는 안 되는 물체의 바운딩 박스를 GT로 다 쳐놓고 그 안에 포인팅을 했는지를 매저합니다. 그걸 측정한 게 이 장표고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이 가장 좋았던 모델이 클로드인데요. 이게 38%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30 전체의 38% 정도에서 접촉하면 안 되는 물체에 접촉을 시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모델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인바디먼트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뭔가 추론하고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아까 예시한 네. 것도 되게 쉬워 보였는데 왜 그래요? 그냥 이 constraints랑 이 이미지를 뭔가 연계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뒤에 내용을 생략했는데 thinking 모드를 키면은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thinking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프레임을 짜고 그 프레임 짠 뭐 이제 뭐 한 200개 샘플 뭐 이 정도로 파인 튜닝을 하면은 더 성능이 좋아지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본 거는 이제 실제 물리 세계에서 우리가 접할 법한 어떤 물리적인 위험들, 뭐 그런 종류들을 좀 여러 가지 봤고, 여전히 프론티어 모델들이 잘할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리미테이션으로는 뭐 벤치마크가 신테릭이다, 뭐 미국 중심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컸던 거는 어 로봇 폴리시를 직접 뭔가 이밸류에이션 하는 벤치마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논문으로 로봇 폴리시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두 번째 논문 발표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네. 두 번째 논문은 이제 또 제미나이 로보틱스 팀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비디오 생성 모델을 이제 가상 시뮬레이터로 어, 써서 로봇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어, 이게 로봇의 세이프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로봇을 실제로 돌려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실제로 돌려본다는 게 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로봇이 다칠 수도 있고 이런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로봇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 가상 시뮬레이터를 쓸 수 있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이게 제가 다 결과물을 봤는데 사실 성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가상 시뮬레이터를 썼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리얼리티를 따라잡을 수 있는지 뭐 그 정도의 가능성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사실 세이프티를 위한 논문은 아니고 그냥 모델을 어, 가상 시뮬레이터로 어떤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라서 인디스트리뷰션도 측정을 해보고 OOD 제너럴라이제이션도 측정해보고 세이프티도 측정해보고 이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디오 생성 모델을 가상 시뮬레이터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파인 튜닝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모은 텔레 오퍼레이티드 알로하2 데이터셋을 썼다고 하고요. 베오2라는 모델을 파인 튜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는 첫 번째 씬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제 두 번째로는 로봇의 포즈 시퀀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로봇의 그 포즈 시퀀스에 맞게 이제 비디오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로봇 카메라들은 이제 시점이 하나가 아니고 다양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양한 시점을 그냥 이렇게 타일링해서 컨캣해서 이제 입력으로 주고 얘네를 다 한 번에 생성할 수 있도록 이제 파인 튜닝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또 다른 모델은 하나의 시점을 주면은 다른 세 가지의 시점이 생성될 수 있도록 또 파인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디스트리뷰션 태스크들인데요. 이 5개에 대해서 학습된 모델을 평가를 했고 이제 이쪽이 비디오로 생성된 거고 이쪽이 실제로 돌려본 거거든요. 그래서 꽤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다음은 이제 레고를 이 가방에 넣어줘라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결과인데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배우라는 그 시뮬레이터로 수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실제로도 비슷한 씬을 만들어서 어, 폴리시를 이벨리에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X축이 그 가상에서 시뮬레이션 한 석세스 레이트고 Y축이 실제로 우리가 돌려본 석세스 레이트입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 이 ABCD는 서로 다른 그냥 체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음,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는데 이 절대값이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분석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배우가 생성한 씬들이 할루시네이션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이유들로 배우 석세스 레이트가 이렇게 낮아진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서 좋게 봤던 거는 그래도 어떤 랭크라는 거, 이 순위라는 거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서 두 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 뭘 우리가 실제로 돌려봐야 할까? 뭐 이런 걸 정할 때는 좀 꽤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다음 세이프티나 OOD를 측정할 때는 우리가 음, 원래 보지 못한 씬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나노 바나나를 써서 첫 번째 씬을 에디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바나나를 보울에 넣는 태스크를 수행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 씬을 조작해서 뭐 핑크 브러쉬를 만들고 이 핑크 브러쉬를 이 안에 넣어줘라는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있는 씬을 나노 바나나로 수정해서 폴리시를 돌리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이 첫 번째 씬을 나노 바나나로 수정을 했으면 아까 파인 튜닝된 베어2 모델로 다른 시점에 이제 이미지들도 생성해서 폴리시 모델에 입력으로 넣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 세이프티 관련해서는 뭔가 정량적인 평가는 없었고 음, 뭐 배우 모델을 통해서 이 세이프티가 위반되는 케이스를 발견했고 실제로 리얼 씬에서 그게 재현됐다라는 걸 몇 가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랩탑을 닫아줘라는 태스크가 있을 때 이 태스크 자체는 굉장히 무해한데 이제 랩탑 안에 가위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닫으면은 이 랩탑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배우로 이제 가상 시뮬레이터로 돌려봤을 때 이 우리의 폴리시가 어, 가위를 무시하고 랩탑을 닫는 모습을 보여줬고 실제로 리얼씬에서 이거를 재구현해봤을 때 비슷하게 위험한 상황이 재현됐다고 합니다.
앞에서 네, 배우의 석세스 레이시 더 낮았잖아요. 네, 왜 더 낮았? 그러니까 더 높으면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못 찍어도 크레딧 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게 어, 정확하게 뭐 어떻다에 대한 말은 안 나와 있고, 실제 예시가 있어요. 네, 실패 예시가 이런 거거든요. 오브젝트가 갑자기 뭐 생성된다던가, 뭐, 그럼 저 네, 오른쪽 같은 게 저는 네, 그거를 성공, 그러니까 석세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게 아닌 건가요? 이거요, 아니요, 그 밑에 거. 이거요. 네. 그거에 대한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어, 그래서 그냥 사람이 이밸류에이션 했다. 이 정도로 나와 있고, 그 석세스의 기준은요. 네네, 그게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뭐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그거를 다,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쳐버렸으면 저렇게 낮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 예시인데요. 뭐 사람 손이 있을 때 이 레드블럭을 잡아줘라고 했을 때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 접근하면 안 되는데 뭐 접근을 한다던가 하는 상황이 시뮬레이터에서 발견이 되었고 실제로 리얼 환경에서 돌려봤을 때 이렇게 사람을 해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의 장점은 뭐 로봇이나 사람의 직접적인 위협 없이 가상 세계에서 어떤 세이프티 관련된 시나리오들을 실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미테이션은 여전히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배우의 생성되는 이미지들이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도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어서 좀 이거를 실제로 믿음직한 시뮬레이터로 쓰기에는 아직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 발표 여기까지인데요. 질문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석박통합과정 이민우라고 하고요. 그냥 저는 최근에 이제 AI를,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AI를 활용한 뭐 이미지, 뭐 비디오나 이런 텍스트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현실과 구분이 어려워지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각 국가, 좀 주요 국가들은 어떤 법을 세우고 있으며 아니면 기업들에서는 어떻게 이런 생성물에 대해서 대응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그냥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는 영화 속 사진이고 하나는 AI로 만든 사진인데 혹시 민호님 어떤 게 AI 같으신가요? 왼쪽이요? 왼쪽이 AI? 네, 정답은 이제 오른쪽이 AI였고요. 이게 근데 제가 요즘 자료는 잘 못 찾겠어가지고 옛날 걸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미드저니에서 발표한 해리포터 사진의 이런 변천사 같은 건데 22년 2월만 해도 굉장히 이제 좀 이상한 퀄리티의 사진이 만들어졌는데 불과 1년 10개월 만에 민호님이 틀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2023년이니까 지금 이제 2026년에는 더더욱 구분이 못할 정도의 아마 퀄리티가 될 것입니다. 이건 좀 유명한 예시인데 그 이제는 이거는 비디오 예시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약간
이것도 26년 예시인데 아까 처음에 23년에는 진짜 인물 뭐 얼굴도 깨지고 되게 부자연스러운 이런 사진들이, 그러니까 영상이 만들어진 반면 최근에는 이제 뭐 입모양 같은 것도 이제 대사와 이렇게 얼라인이 잘 되고, 그리고 인물 두 개를 넣어도 이제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고 뭐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디오 쪽의 예시인데 이건 그냥 따로 틀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이거는 이제 오디오 쪽에서는 또 요즘 또 쓰는 기능이 인풋으로 이제 사람의 보이스를 한 10에서 30초 정도 주고 그 똑같은 보이스를 이제 클로닝하는 요즘 그런 기능들이 많은데,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그 AI 생성물이 올라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 이게 생성형 AI가 출시된 지 3년 만에 전 인구의 53%가 채택할 정도로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컴퓨터나 인터넷 보급 속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어, 그러니까 인류에 퍼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그렇게 발전은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났는데 그만큼 이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좀 예시를 들자면 이런 뭐 김수현 씨랑 뭐 김세현 씨 사이 있었던 그런 트러블이 있었는데, 거기서 음성 파일 같은 걸 막 증거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김수현 측에서 이거는 조작이다, AI로 만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국가수 경찰 쪽에 의뢰를 했는데,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다시피 국가수에서는 그런 음성 파일에 대해서 기술적 한계로 이제 조작되는지 알 수가 없겠다 이렇게 판별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른쪽은 AI로부터 발생한 뭐 사건 사고 이런 거에 이제 통계적 수치인데 최근 1, 2년 동안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뭐 어떻게 법을 만들고 있는지를 첫 번째 예시로 EU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만든 인공지능 법인데 지금도 시행 중인데 이제 26년 8월을 기준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거는 가장 최초의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AI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이고, 가장 큰 특징은 이제 AI를 위험 정도에 따라서 네 단계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생성형 AI는 지금 3단계, 그러니까 좀 제한된 위험군에 속하고요. 각 위험군에 따라서 다른 강도의 규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위험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인간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아예 금지가 되는데,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인식하는 AI를 쓰는 거는,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범죄 수사 같은 경우는 예외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얼굴 인식은 완전 금지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하이 리스크에서는 인간의 기본권과 굉장히 가까이 맞닿은 분야들 얘기하는데, 뭐 인프라, 뭐 교육, 교용, 의료 등 이렇게 사회 기반 서비스들과 직결되는 분야를 말합니다. 이건 이제 허용은 하되 굉장히 이제 엄격한 의무 사항이 준수해야 되고, 또 인간의 관리 감독을 또 엄밀히 따라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생성의 AI가 속한 리미티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용을 허용하되 그 약간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러니까 사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고지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만든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거는 이게 AI로 만들어졌음을 기술적으로 판별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기업들이 워터마킹을 넣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마지막은 그냥 이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뭐 AI 기반 게임, 뭐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미니멀 리스크군에 속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 미국을 가져왔는데, 미국은 아직은 이제 EU AI 액트처럼 이제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뭐 연방 단일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두 당 사이의 그 견해가 갈리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이제 이런 혁신을 저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이 우선이다 이런 측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이런 AI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많으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법으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이런 거 사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주마다 규제나 법이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등 이렇게 법을 만들기도 했고, 또 이외에도 뭐 환경 규제 같은 것도 굉장히 기업에 부담을 많이 주는 규제가 많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건 약간 별개 얘기인데, 그러니까 텍사스 같은 경우는 땅값도 싸고
이런 규제가 되게 적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아예 기업을 이전하는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나 뭐 스페이스X 같은 오라클 이런 좀 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전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약간 기업의 규제를 좀만 가하려 하면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방 단일법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올해 이제 1월 22일에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고 이것도 아까 말한 유럽연합에서 만든 법처럼 AI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는 규제가 적용됩니다. 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 사전 고지를 해야 되고 또 AI로 만든 뭐 컨텐츠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이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도 이게 판별이 가능해야 되는 이런 워터마크 같은 거를 이제 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이제 의무들입니다. 이외에도 뭐 정부 산하의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도 운영하면서 이제 각종 다양한 AI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대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까지 이제 법 쪽을 살펴봤고, 네 맞아요. 그러면은 페이크다라고 써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뭐 아직까지 뭐 유예 기한이 뭐 1년 정도 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일반인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끼리 쓸 땐 상관없는데 이제 이거를 컨텐츠 그러니까 이제 뭐 상업적으로 이제 누구한테 배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잘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그냥 뭐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네, 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는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런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페이크라고 써놨다고 해서 페이크 범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것도 이제 또 법이 있겠죠, 아마. 네. 이제 근데 굉장히 이제 AI가 발전한 지가 최근 한 5년 동안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은 진짜 막 체계가 잘 잡혀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 미국에서도 최근에 처음으로 그 AI 딥페이크를 성범죄로 뭐 적용해서 뭐 처벌했다는 예시가 나오는데 이제 와서야 그런 걸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규제나 이런 법이 따라오는 속도는 느려 보입니다. 이제 뭐 기업의 경우도 있는데 뭐 기업에서는 이제 법 대신 뭐 기술적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이제 C2P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컨텐츠의 출처, 뭐 진위 확인을 위한 하나의 연합이자 기술을 일컫는 말인데 뭐 여기에 뭐 구글, MS 이런 좀 빅테크들도 들어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도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의 목적은 뭐냐? 컨텐츠를 이제 생성하고 그걸 이제 뭐 편집할 수도 있고 그걸 유통을 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과정을 약간 암호화된 메타데이터로 이제 파일 내부에 내장을 해놓자 이런 식으로 어, 만든 연합이자 기술입니다. 이제 뭐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 소라에서 비디오를 생성해 보면 그 이 딱 C2P의 메타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디지털 워터마킹 방식은 그냥 이게 기술적으로 AI인지 아닌지를 보는 건데 이런 C2PA 같은 경우는 이 메타데이터를 조회해서 생성이 언제 됐는지 뭐 편집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두 가지가 약간 상호 보완 형식으로 적용합니다. 이 링크 같은 게 있는데 이 링크를 쓰면 그냥 일반인들도 쉽게 메타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이걸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어도비인데 이게 왼쪽이 원본 이미지이고 오른쪽이 어도비에서 이제 포토샵으로 작업한 이미지고 각각을 이제 메타데이터를 조회해 보면 언제 만들어지는지도 나오고 포토샵을 했을 때는 이제 그 포토샵 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니면 이거를 어떤 AI 도구를 썼는지 이런 것도 약간 어떤 편집을 했는지 그냥 가볍게 그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좀 상세하게 조회해 볼 수 있고 저도 약간 아까 그 링크를 써보려고 해봤는데 제미나이에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메타데이터를 조회해 봤더니 이게 만든 날짜도 딱 조회가 되고 어느 앱을 이용해서 만들었는지도 바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이 C2P 방식의 단점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데이터 변형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AI를 만들어도 이제 그거를 그냥 2차적으로 이제 캡처를 하면 그 내부에 저장된 메타데이터가 없어지고 또 비디오도 그냥 녹화를 해도 손실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디지털 워터마킹 방식을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구글의 신스 아이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제 구글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좀 가볍게 볼 건데 이미지나 비디오 쪽에서는 그 이미지를 이제 픽셀 단위로 굉장히 얇게 나눈 다음에 그 픽셀 하나하나에 미세한 노이즈를 추가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뭐 캡처 이런 걸 해도 잘 판별할 수 있고 또 약간의 이제 뭐 변형을 하더라도 모든 이미지를 변형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픽셀을 변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형에도 로버스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도 이미지랑 비디오랑 같은 개념으로 이거를 이제 오디오를 받아서 메일 스펙트럼을 받은 후에 그 메일 스펙트럼 상에다가 미세하게 노이즈를 인간은 들을 수 없지만 이제 기계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워터마킹을 싣는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텍스트 같은 경우도 요즘 굉장히 또 자연스러운데 이거는 이제 앞에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와는 달리 오픈 소스로 아예 구글에서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하는 원리냐면 그냥 LLM이 흔히 이제 다음 토큰을 내뱉을 때 뭐 가장 높은 확률 뭐 그런 걸 내뱉는 건 다 아실 텐데 이제 그 단어 분포를 약간 두 개로 나눠서 그린 리스트와 레드 리스트로 분할한 다음에 그린 리스트에 있는 단어들이 선택될 확률을 그 LLM 추론 과정에서 미세하게 상향 조정해가지고 이제 나온 그 문장들을 조회하면 일반적인 언어 확률과 달리 약간 그린 리스트 언어들이 더 많이 보일 텐데 이제 그런 원리로 이제 AI로 만든 텍스트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구글 말고 메타에서는 메타시리라고 이제 얘네도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얘네는 이제 모든 걸 오픈 소스로 공개해 놨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국가나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이제 이런 걸 넘어서서 AI를 또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리서처들의 몫이 있는데 그게 뭐 AI 세이프티 쪽 여러분 AI 세이프티가 있겠는데 뭐 생성형 AI 관련된 리서치만 해도 뭐 얼라이먼트, 할루시네이션, 뭐 제일브레이크, 딥페이크, 언러닝 이런 굉장히 많은 연구 분야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AI 관련 뭐 리서처 수도 되게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뭐 그중에서 뭐 프라이버시나 뭐 얼라이먼트 이쪽은 굉장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이런 분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또 AI 세이프티 관련 또 투자나 채용도 굉장히 저는 많아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다 이제 최근 기사들인데 뭐 구글이나 마소, 오픈 AI에서 뭐 이런 서큐리티 쪽에 AI를 쓰는 뭐 그런 거에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엔트로픽에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뭐 세이프만 검색해도 또 많은 그 채용 공고가 뜨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또 세이프티도 최근에 들어서는 더 많이 뽑는 것 같고 이제 최근에 나온 또 엔트로피의 미토스 같은 경우도 이런 사이버 보안 같은 거를 이제 해킹하는 사이버 보안의 뭐 취약점을 발견하는 모델인데 이처럼 되게 AI가 사용되는 이런 산업 분야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뭐 로봇, 뭐 의료, 금융, 보안 같은 데도 다 사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더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장이 될 텐데 이제 그럴 때마다 새로운 영역에 쓰이기 때문에 또 그로 파생되는 새로운 리스크가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새로운 AI 세이프티 연구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뭐 로봇만 해도 지금 이제 피지컬 AI가 뜬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좀 전에 발표해 주신 정우님 같은 경우도 얘기했다시피 뭐 세이프티가 또 그쪽에서 또 벤치마크가 파생되고 굉장히 또 다양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미토스 같은 경우도 고전적인 보안에서는 이제 외부의 사람 해커로부터 이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방식이면 이제는 이제 그걸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AI가 생성하는 위험을 통제해야 되는 이제 새로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이버 서큐리티가 약간 AI와 별개의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 둘 사이에 교집합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AI 세이프티가 적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더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저는 AI 세이프티가 더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 중요도도 저는 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근 5년 동안 AI가 굉장히 큰 발전을 이뤘는데 그런 상황이 결국에는 인류의 큰 과도기 중 하나에 저는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뭐 관련된 법이나 뭐 규제 체계가 많이 생기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하지만 저희는 또 이제 연구자이기도 하고 아니면 미래에 또 AI 쪽에 종사할 거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꾸준히 팔로잉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또 이걸 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 자료를 봤는데 뭐 AI가 진짜 인간 생활을 많이 거의 이제 뭐 도와주지만 한편으로 또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옛날에 그 산업혁명 시대를 비유하면서 뭐 러다이트 운동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AI를 뭐 배제하는 이런 문화도 뭔가 생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을 좀 잘 팔로잉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AI 세이프티 연구도 나름 해볼 만한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는 약간 제일브레이크 쪽 보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저는 보니까 약간 얼라이먼트나 이런 프라이버시 서큐리티에도 굉장히 논문이 많이 나온다 해서 저는 잘 모르는 분야긴 한데 한번 이런 쪽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을 얘가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해서 시켜서 하는 거죠. 그쵸. 저는 안 하겠다는데 해킹을 해줘라. 네. 빌리는 좀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약간 지금은 이게 모달리티가 지금 계속 원래는 텍스트만 받았다면 지금 이제 이미지 뭐 오디오 같은 것도 봤는데 저는 이제 오디오를 섞은 약간 멀티모달 제이브레이크를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만 풀었다 다시 해도 되지. 한번 하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딩 에이전트 for 로보틱스를 발표할 이병근이고요. 이걸 준비한 이유는 그냥 코딩을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얘가 로봇 움직이는 코드도 지가 짜서 학습 없이 그냥 BLM이 인프런스 하는 것처럼 문제 다 못 푸나? 라는 어떤 시도가 있어요. 그 관련해서 최근에 또 페이퍼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딩은 잘하는데 얘가 로봇도 잘 알겠고 그럼 바로 한번 시켜보자 라는 방향입니다. 차이를 좀 얘기하자면 저희가 뭐 VLA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딥러닝 학습으로 로봇 폴리시를 학습을 한다고 하면 인풋으로는 현재 인스트럭션과 이미지를 받아서 바로 어떤 액션이라는 어떤 값을 내뱉겠죠. 이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얘네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밑에 건데 이렇게 API, 그러니까 일종의 툴 콜링 같은 거나 API 같은 걸 다 써가지고 이런 코드를 그냥 짜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코카콜라 집어야 되면은 while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다음 코카콜라 집어라, 그리퍼를 닫아라, 이동해라, 뭐라 이것만 짜고 나머지 실행은 툴콜링해서 알아서 롤 베이스로 실행되게 하는 거. 이 방식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오늘의 방식입니다. 중간 단은 뭐냐면 이거 아까 옛날 건데 한 2022년, 2013년 중에는 그 세이켄 같은 구글의 모델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그냥 랭귀지만 내면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기 책상에 있는데 뭘 해야 되면은 뭐 코카콜라 캔을 집어서 좀 오른쪽 가서 내려놔. 그럼 세 줄만 내뱉으면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리디파인드 어떤 컨트롤 폴리시가 알아서 매핑 되도록. 근데 저건 되게 스케일러블하지 않으니까 좀 사장이 되긴 했습니다. 왜냐면 텍스트마다 그럼 내가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쪽은 많이 죽었고 보통 여기를 저희 연구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방향은 하는 사람 많이 없지만 애들이 점점 뭔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논문이고 23년 이크라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은 내가 이런 이미지를 주고 스택 더 블록스 on the empty ball이라고 했을 때 이런 코드를 알아서 짜게 시키는 거가 목표입니다. 좀 뒤로 가고 예시를 들어보면 글씨가 작긴 한데 프롬프트는 그냥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import numpy from 어떤 util 파일에서 get object pose, get is object visible 뭐 이런 게 다 있다고 이런 게 있고 그럼 갖다 쓸 수 있다는 힌트가 되겠죠. 그다음 parse object name, 그다음에 어떤 transform shape, 뭐 PTS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내가
이 3D 정보를 처리할 때 유용한 함수 같은 거를 미리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이런 거 알아서 갖다 써라는 힌트가 되는 거고. 나 밑에는 그냥 퓨샷 이그샘플들을 한 20개 정도 넣어줍니다. 이 태스크와 관련된. 이게 고정 프롬프트고 마지막에 실제 내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를 이 주석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게 답니다. 네, 이게 이 위에 게 일종의 내가 쓸 수 있는 API의 모음이 되겠죠. API는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주어졌습니다. 다 볼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면은 get object pose 하고 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red block의 위치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냥 get object pose라는 함수 불러서 red block 이런 거 넣으면은 20, x축은 20cm, 뭐 y축은 10cm 알아서 주는 API를 나는 그냥 무조건 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런 건 다 주어진 상태에서 이런 걸 잘 써서 문제를 풀어봐라라고 하는 태스크입니다. 꽤 많은 정보를 준 거죠. 예를 들어보면 이게 콜라가 여기 있잖아요. 이 콜라를 들어서 얘가 일로 쭉 이동을 해가지고 저기 이게 과일이 여기 있는데 거기다가 갖다 놓는 태스크예요. 이런 거를 짜보라고 시키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그럼 처음 애가 이제 이 6줄을 짭니다. 오케이. 일단은 사람한테 대답부터 합니다. say 하고 이제 하겠다. 잘한다 나는. 그다음에 이 우리 와터 바틀 뭐냐? 어, 아,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go to location 하면은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내가 이동을 한 다음에 코카콜라 캔을 집어라라는 API를 실행합니다. 그럼 그냥 가서 집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럼 과일이 있는 곳에 갖다 놔야 되는데 과일은 어딨냐? 자기가 사진을 보니까 과일이 여기 있는 것 같대. 그러면은 오케이. 풀스 로케이션은 테이블이고 거기까지 간다. 가서 과일의 어떤 미들에 나는 놓을 거야라는 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포지션 뭐 좌표를 받은 다음에 거기다 내려놓는 API를 실행시키겠다. 이 6줄 하자면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짠 거 중에 이 펄스 포지션이라는 거는 미리 API로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뭐 내가 이뭐 LLM 생각에 주어진 API만으로는 뭔가 안 되겠고 나는 좀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이 하이 레벨적으로 이러한 자연어가 주어졌을 때 X, Y가 주어질 수 있는 함수가 난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됐겠죠. 그러면 얘가 재기적으로 한번 더 짭니다. 그러니까 쭉 실행을 하다가 이제 이거 실행할 차례가 됐어요. 근데 펄스 포지션이라는 건 정의가 안 돼 있는데 그럼 내가 다시 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네 줄을 짭니다. 그러면은 API를 조합해서 이 함수를 생성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오브젝트를 전부 다 갖고 오는 API를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걔네 각각의 포지션을 전부 다 내가 알아낼 수 있는 API를 실행을 시켜서 그것들의 np.min을 해서 평균 xy 좌표를 알아내고 그 다음 놓으면 되겠나라는 함수를 자기가 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한다. 네, 이렇게 그냥 굴러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보장한 건 아닌데 뭐 이런 헥사곤을 그려라는 태스크도 자기가 머리를 잘 써서 막 풀고 이 외에도 뭐 이동해서 쓰레기 버리는 거, 뭐 블락을 쌓는 거, 뭐 장난감, 모시기 태스크 같은 것도 두루두루 하는 거를 영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이게 API도 굉장히 좀 하이 레벨을 준 게 많고 그다음에 태스크마다 프롬프트를 다르게 줍니다. 왜냐하면 결국 스샷 이그샘플들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태스크마다 그걸 다르게 정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손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간 방법이긴 합니다. 이건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코드를 짤 때 얘네가 아까 프롬프트 예시를 넣어줬을 때 내가 어떤 두 개의 어떤 평균의 어떤 차이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오브젝트의 getMin이라는 함수와 두 번째 오브젝트에다가 getMin이라는 함수를 통과를 시켜서 그 둘의 그냥 차이를 내뱉어 달라 라고 그냥 프롬프트에 써 있습니다. 근데 getMin이란 건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옆에 힌트로 또 getMin은 뭐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필요한 거를 다 짜지 말고 재기적으로 짜고 정의 안 돼 있으면 다시 그것도 옆에 또 짜고 그렇게 좀 하이라키컬하게 짜놓으라고 얘네가 퓨샷 이그샘플을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안 짤 거면 한 번에 그냥 이런 함수를 정의를 안 하고 뭐 sum 어쩌고 나누기 length, sum 어쩌고 나누기 length 이렇게 다 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정확한 저도 이해는 못했지만 뭐 밑에 같은 방식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여튼 이게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것도 사람의 손을 많이 타면 뭐 안 될 건 없다 정도가 제 생각에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때 이게 23년에 나왔었고 얘가 말하는 자기의 장점 뭐냐면 좀 당연한데 이 왼쪽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뉴럴넷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풋으로 텍스트를 받고 이미지를 받아서 바로 액션을 내뱉는 놈. 이 클리포트는 놈인데 얘랑 비교했을 때 이 첫 번째 이 두 줄은 학습 때 본 거, 그러니까 인도메인이고 밑에 두 개는 조금 unseen 약간 그 뭐냐, 그러니까 이밸류에이션이죠. 좀 unseen 오브젝트라던가 unseen 인스트럭션 같은 거를 평가를 한 건데 학습 모델은 이게 VLA도 아니고 더 조그만 모델이었어가지고 학습 때 못 본 건 못한다. 근데 우리는 애초에 학습이란 게 없이 그냥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다 갖다 써가지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언스인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지.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당연한 얘기긴 하죠. 이게 첫 번째 논문이었고 네, 두 번째 논문은 방금 첫 번째 논문의 한계는 좀 명확한데 사람 손을 굉장히 많이 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있고 내가 이거를 옮겨 놓을 위치가 있다고 치면은 첫 번째를 가서 짚고 그걸 두 번째로 놓는다를 이미 사람이 룰베이스로 쫙 짜놨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그걸 짤 필요가 없고 이게 있다고 그냥 이 put first on second만 딸깍하면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스케일업을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사실 이런 거를 무한히 우리가 많이 해줄 수도 없고 사실은 진짜 제공하는 API만 좀 더 로우 레벨적인 API만 써서 알아서 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스케일업을 할 텐데 그렇게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냐. 왜 이전 논문은 그렇게 평가를 안 했지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따라서 그런 걸 없앴을 때 한번 잘 되는지 평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논문이 26년 3월인가에 나온 아카이브 논문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서머리는 방금 말한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다 없애고 진짜 조금 더 로우 레벨한 것만 남기는 거죠. 예시가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랬더니 성능이 꽤 많이 낮아진다. 이 위에 점선은 뭐냐면 그 휴먼 엑스퍼트가 코딩을 짠 겁니다. 걔네도 그 요런 코드 같은 거를 사람이 짠 것과 에이전트가 좀 더 로우 레벨 그 API만 이용해서 짜라고 했을 때 아직은 이 정도의 갭이 크다. 대신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뒤에 조금 머리를 잘 쓰면은 테스트한 컴퓨터를 조금 더 쓰면은 이 갭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얘네 주장의 논문입니다. 평가는 뭐 리베로 로부스트 같은 한 팔로 조종하는 것부터 아까 코카콜라 옮기기 같이 옮겨서 뭔가 짚는 거 그런 것도 평가하고 리얼월드에서도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은데 큰 그림만 좀 이해하면 얘는 레드 큐브를 리스트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 논문 같이 하이 레벨 API를 그냥 딸깍 사용하면은 레드 큐브를 내가 어디 집을지를 알려줘라는 하나, 그리퍼를 열어, 손을 그쪽으로 움직여, 그리퍼를 닫아. 그럼 끝나는 쉬운 태스크인데 이건 너무 사람이 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더 로우 레벨로만 짜게 해봐라 했을 때는 어디를 집을지 알려줘라는 이 한 줄이 이 40줄을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우 레벨로만 얘가 VLM이 짜서 성공하게 하려면 이 40줄을 완벽하게 짜야 됩니다. 이 둘의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럼 내가 어디 집을지는 당연하게 카메라의 RGB 값을 받아온다. 샘3 통과시켜서 내가 집고자 하는 물체의 마스크를 따서 걔의 뎁스 구해서 어디 집을지 알려주는 모델을 다시 통과를 시키고 아웃풋 시점 변환하고를 알아서 잘 해야 되겠죠. 그럼 두 가지입니다. 이게 논리가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코딩 컴파일 에러도 없어야 되겠죠. 이랬을 때 얼마나 다르냐를 측정해 보고자 한 거고. 뭐 예시 하나 더 하면은 go to pose는 뭐냐면 내가 손을 여기 쓸 때 손을 여기로 옮겨라라는 건데 원래는 그냥 XYZ 현재 위치에서 이 XYZ 옮겨라 끝인데 조금 복잡하게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함수를 풀어서 뭘 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잘 짜야 에러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나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예시를 보면 방금 말한 그 특정 자세, 손을 자세로 움직여라 아니면은 아까 내가 어디에 집을지 알려달라. 이게 아까 40줄이었고 이건 줄 4줄이었죠. 그 한 줄 그냥 이것만 딸깍으로 쓸 건지 그걸 이런 얘네가 말하는 로우 레벨은 이런 건데 이런 걸 이용해서 조합하게 할 건지 얘네가 말하는 로우 레벨은 뭐 샘3 인퍼런스 한다. 몰모 인퍼런스 한다. 뭐 VLM 인퍼런스 한다. 아니면은 그냥 조금 더 낮은 단계에 얘네가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걸 생각한 겁니다. 좀 제너럴하게. 둘을 비교해보자 한 거고. 그래서 총 얘네 8개의 모델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떤
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러한 코드를 생성할 때 그럼 얘만 40줄이고 얘는 4줄이고 다 합하면 60, 한 70줄 정도 되는데 로우 레벨에 따고 보면 70줄을 한 번에 그냥 다 생성하게 할 거냐가 요 S 싱글 턴입니다. 멀티턴은 뭐냐면 부분만 짜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 에이전트가 알아서 여기까지만 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스톱하고 실제 실행해봐. 그럼 실행하면 아웃풋이 나오겠죠? 에러면 에러가 나올 거고 아니면 그런 거를 다시 줘서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시 그 다음 코드를 짜게 하고 이게 멀티턴으로 가는 경우도 실험을 해봤는데 그게 이 오른쪽에 있는 4개 멀티턴입니다. 얘의 장점은 예를 들어서 코드를 내가 잘못 짰으면 컴파일 에러가 났다거나 아니면 에러가 안 났어도 가다가 실패했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중간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아, 지금 내가 실수했구나.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야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좀 더 성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던 겁니다. 따라서 테스트 타임인데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오래 이런 식으로 생성하게 되면 조금 로우 레벨을 써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이런 거를 실험을 해본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러 번에 걸쳐 생성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피드백을 줘야 되는가를 어블레이션 해본 게 이 오른쪽에 M1, M2, M3, M4의 어블레이션입니다. 얘는 첫 번째는 그냥 파이썬 결과, 그러니까 스탠더드 아웃풋이랑 에러만 준다. M2는 거기다가 결과 이미지도 준다. 세 번째는 이미지를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실행 전과 실행 후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VLM한테 던지고 둘의 차이 설명해. 그럼 그 VLM 아웃 텍스트를 넣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 거랑 똑같은데 로우 레벨 스키마를 쓰는 겁니다. 총 8가지를 비교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져온 결과는 당연히 아까 말한 사람이 샘플 그래스포스라는 딸깍 한 줄만 예측하면 성공하게 해놓은 게 자기가 40줄로 바꿔서 다 생성하게 하는 것보다 그 후자가 훨씬 더 어렵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사람이 머리를 되게 열심히 굴려서 짜놓은 어떤 API 쓰는 게 지가 직접 다 짜는 것보다는 현재 수준에서는 좋다. 왜냐면 얘가 상용 API이기도 하고 로봇에 맞게 어떤 파인튜닝 API를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은 컴파일 성공률인데 이 S1이 제일 하이 레벨을 사용한 거고 S4가 제일 로우를 사용한 건데 성공률도 얘가 제일 낮고 컴파일 성공률도 되게 낮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생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생성하는 걸로 평가를 해보면은 뭐 이거는 뭐 약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긴 한데 DLM한테 그냥 텍스트로 현재 코드 생성 실행했을 때 그냥 아웃풋 결과만 텍스트로 딸랑 주는 게 이미지까지 같이 준 것보다 성능이 좋았다고 해요. 얘네의 뇌피셜로는 뭐 이미지가 어떻게 오히려 방해가 됐을 수 있다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잘 이해를 못했고 그 다음에 M3는 뭐냐면 아까 얘네의 방식이었던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실행 전의 이미지와 후의 이미지를 두고 VLM에 넣고 차이 설명해줘. 그 차이를 텍스트로 넣은 거는 성능이 꽤 더 유의미하게 좋았다라는 게 얘네의 설명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지금 슬라이드가 빠졌는데 사실 핵심적인 하나가 뭐였냐면은 M3는 하이 레벨 스킬을 쓴 놈이란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M3인데 얘를 로우 레벨 스킬로 바꾼 게 M4입니다. 근데 둘이 성능이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럼 이게 아까랑 달라진 점은 싱글턴 한 번에 코드를 다 생성해야 됐을 때는 로우 레벨로 짜는 게 하이 레벨로 짜는 것보다 성능이 훨씬 안 좋았는데 피드백을 받고 여러 번에 걸쳐 생성하게 하면은 둘이 비빈다. 이게 얘네가 내린 어떤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격차는 좀 나는데 뭐 이런 테스트 타임 때 그렇게 많이 걸쳐서 피드백 주고 생성하게 하면은 로우 레벨도 앞으로 포텐셜이 좀 있지 않을까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 그림을 제가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든 게 얘네가 캡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모델입니다. 아까랑 다 똑같고요. 내가 쓸 수 있는 API도 받고 내가 어떤 태스크를 수행해야 되는지 인스트럭션도 받고 추가적으로 내가 수행하면서 내가 코드를 짜잖아요. 근데 내가 코드 짜놓은 게 좀 잘 짠 것 같아. 그거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또 갖다 씁니다. 그걸 스킬 메모리라 하고 그다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VLM한테 물어봐서 그 중에 좀 고르기 앙상블에서 고르기도 하고 이런 걸 다 썼으니까 뭐 사람이 짠 코드랑도 어느 정도 비빌 수 이게 사실 약간 함정이 숨어 있긴 한데
사람하고 짠 코드보다 원래 훨씬 못했는데 한 번에 다 짜겠을 때는 이렇게 디테일 좀 추가하고 뭐 하고 했더니 그 나름 쓸만한 뭔가가 나온다 정도로 정리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얘네가 하나를 더 해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건 그냥 제미나이 프로 쓰는 거거든요. 클로드 쓰고. 걔는 로봇에 특화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얘를 우리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을 시켜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해서 좀 스몰 실험인데 그냥 싱글 태스크에 대해서 GRP로 파인 튜닝을 해봅니다. 실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내가 큐브 리프트라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GRP로 그냥 이 VLM을 파인 튜닝을 시킨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더 좋은 코드를 생성할 수 있을까? 너무 당연하게도 뭐 그렇다라는 게 얘네의 말이고 다만 학습이 무지하게 오래 걸렸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얘네 주장하는 장점 중에 하나는 결국 이거의 액션은 VLA는 아웃풋이 로봇의 행동이지만 얘는 아웃풋이 API 툴이 결국 액션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심투 리얼 갭이라는 게 생겨. 둘이 어떤 피지컬 로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후자는 API 쿨링 액션이잖아요. 그러면 심이랑 리얼이랑 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을 잘 시켜도 그냥 그대로 갖다 써도 잘 한다. 이런 장점도 약간 사이드 이펙트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주장하고 끝납니다. 이게 이번에 발표한 논문이고 따라서 이 논문의 이 논문이 얘기하고자 했던 바는 코딩 에이전트 잘하니까 그거 한번 시도해 봤고 그 최근에 다시 한번 사람의 휴리스틱을 최대한 빼서 평가를 한 번 더 해봤는데 이거 나름 가능성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더 해보면 어떻겠냐 뭐 정도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네 우리가 하는 VLA 같은 게 이런 거고 방금 한 게 어떤 코딩 에이전트라면은 얘네가 생각하는 이 방향의 퓨처 워크는 결국 얘네가 로우 레벨 API로 쓴 게 이런 거거든요. 아까 말한 샘3 쓴다, 몰모 쓴다도 있고 A에서 B로 움직여라. 저희가 이걸 모션 플레잉을 하는데 사실 이건 되게 제한적인 움직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요 로우 레벨 어떤 API를 요런 거 대신에 이거를 VLA 같은 걸로 갈아 껴야 되지 않을까가 얘네의 퓨처 워크를 제시합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모션 같은 게 나올 거니까. 저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알아서 VLA로 그냥 다 때려 버리는 게 더 좋은 뭐 그게 퓨처가 더 그게 뭔가 좋을지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섞어 쓰는 게 좋을지는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런 방향의 논문이었습니다. 네, 20분 끝난 것 같은데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저기서 처음엔 그 고정되고 확장은 안 돼요. 툴이요. 네, 툴은 여기선 고정된 겁니다. 내가 필요하면은 이걸 섞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걔를 쓸 수는 있는데 일단 이거 제한을 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일종의 그런 거거든요. 내가 센서가 RGB 센서, 라이다, 뎁스, 터치 있다 하면은 그런 거 다 있어요. 네가 쓸 수 있는 거 이거 있으니까 알아서 다 접해서 뭐라도 해봐 하기 때문에 이 이상은 못 준다. 네. 코드를 하는 달콤한 코드. 네. 그게 이 스킬 라이브러리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얘네는 그냥 중간에 하다가 함수를 쭉 짜잖아요. 그중 일부 코드가 내가 되게 마음에 들었다. 그럼 알아서 어딘가에 저장해라라고 그걸 짜놔서 그걸 여기 저장해 놓고 다음 태스크 풀 때도 갖다 씁니다. 그래서 그걸 쓰니까 뭐 조금 올랐다 뭐 그런 게 있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지켜져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